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국제무역론 챕터 2장 무역정책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 간의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당연히 수출하는 국가, 수입하는 국가 모두 윈윈 상호이득을 얻는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때로는 근데 정부가 여기 개입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시장이 잘 작동되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에 의거하여 정부가 개입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걸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한번 살펴보시면 무역정책론 해가지고 첫 번째는 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 있는데 시험 문제거리는 아닙니다. 근데 상식으로 봐주세요. 여러분, 자유무역이라는 것은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그냥 국가 간의 교역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고, 보호무역이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다른 나라가 수입 같은 거 할 때, 수출할 때 그런 거에 정부가 개입을 하는 겁니다. 자, 우선 밑에 내용을 보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유무역주의가 있고요. 이렇게 보호무역주의가 있는데 자유무역주의 먼저 한번 보시죠. 자, 국가 간의 기본 주장은 무역 활동도 완전히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서 자유롭게 방임하자는 겁니다. 정부 개입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아담 스미스의 절대우위론부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리카르도의 비교우위론을 중심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됩니다. 넘어갈게요. 시험 문제거리는 아닙니다. 자, 아이디어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다음 페이지에 각국이 데이빗 리카르도가 얘기하는 우리가 봤죠?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에 대해서 전문화, 특화를 하게 됩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국제적으로 자원 배분은 어떻게 된다? 예, 맞아요.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3번 보시면 무역이 이루어지면 각국의 소비 가능 영역이 확대돼. 그렇잖아요. 우리가 동남아랑 같이 동남아 많은 국가들과 바나나의 수출 수입을 한다 할게요. 수입을 하게 되면 소비자들이 바나나를 좀 더 값싸게 많이 소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양쪽 당사자들 모두 이렇게 되면 수출 국가도 이득이고요. 수입 국가도 구하기 힘들었던 물건들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도 싸지고 그래서 이득을 얻게 됩니다. 물론 자유무역을 했을 때 모두 두 국가 이득이지만 그 국가 내에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고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입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이득을 보지만 생산자들은 피해를 받습니다. 그거 잘 정리해 주세요. 자, 이 정도 보시고요. 다음 보호무역주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무역은요, 주의는 기본 주장이 국내 산업을 말 그대로 보호하는 거야. 누가 보호해? 정부가 개입해서 보호해 달라는 거죠.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해서 보호 좀 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주요 내용 보시면 보호무역과 관련한 주장은 독일의 역사학파 경제학자인 리스트라는 사람인데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냥 참고로 봐주세요. 자, 리스트라는 교수는 뭐라 그랬냐면 유치산업 보호론이라는 주장을 하게 돼요. 여러분, 유치하다라는 말 기억나시겠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유치원 비슷한 거야. 인펜트 해가지고 어린이 산업이야. 꿈나무 산업 이런 것들을 좀 보호해야 한다. 무조건 모든 산업을 다 보호하는 게 아니라 아니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재능이 있는 그런 것들은 좀 키워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그런 특정 산업 분야를 보호하자는 것이죠. 이번에 보시면 일부 학자들에 의해서 후진국 입장에서 보호무역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이론이 등장하게 되었고요. 근데 최근에는 선진국을 중심으로도 등장해요. 주로 요거는 후진국을 대상으로 하지. 후진국을 대상으로 보통 얘기하는데 최근에는 선진국을 대상으로 해서 선진국에도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 철강 이런 게 잘 나가다가 힘들어졌잖아. 그래서 신자를 붙입니다. 대상으로 한 신보호무역주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오케이. 이 정도까지 용어 정리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3번에 보시면 실업방지, 국가안보 측면, 외국의 불공정 무역에 대한 대응 차원 측면에서도 보호무역이 등장하긴 하지만
뭐 약간 보호무역은 경제학자들이 별로 좋아하진 않겠죠. 자, 밑에 참고는 살짝 봐주세요. 자, 유치산업보호론이라 했는데 꿈나무 어린이 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번 국내에서 초기 단계에 있지만 일정 기간 지나가게 되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말 그대로 꿈나무 산업이에요. 꿈나무 산업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번 당연한 겁니다. 모든 산업이 아니야.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게 되면 꿈나무라고 할 수 있는 특정 산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미국의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막 들어오게 되니까 영화 시장이 피폐해지니까 영화 산업만 좀 이렇게 보호해달라 이렇게 해서 스크린 쿼터제 이런 거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합니다. 계속이 아니라 좀 어느 정도 성장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정도까지만,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그래서 3번 보시면 유치산업이 성장해서 체계를 갖추게 되면 그러면서 규모의 경제가 생기고 생산 경험이 축적되면서 학습 효과가 나타나서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서로 교역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이 만약에 우리나라가 전쟁 이후에 6.25 사변 끝나고 해방 이후에 한국과 우리나라와 교역한다 해봐. 뭘 가지고 교역할 겁니까? 아니 뭐 다 지금 전쟁터에 폐허가 되고 다들 살기 어려운 상황에 교역할 게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경제가 어느 정도 올라가야지, 그리고 그걸 도와줘야지 자기네들도 같이 교역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정도 한국이 잘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은 어느 정도 눈 감아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쉽지 않습니다. 거기 박스에 나와 있는 거 보시면 어떤 산업이 유망한지 그거 어떻게 선별할 거야. 자의적일 수 있죠. 그리고 선별할 때 로비라든가 이런 정치적인 압력이 계속 들어가기도 하고요. 언제까지 보호할 거야? 일정 기간이라 했는데 계속 안주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길게 보면 또 어느 정도 좋긴 하지만 현실에 적용할 때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거리는 이거는 그냥 가볍게 상식으로 보시고요. 관세 부과 효과부터 사실은 우리 시험 문제거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표 3개 해주시고요. 자, 무역정책의 개념은요. 1번 무역정책이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출과 수입 등의 무역행위에 정부가 개입을 하는 것. 그래서 자원 배분에 영향을 주는 것. 이게 뭐 이해만 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지문이나 문장을 암기하시거나 절대 그럴 필요는 없고요. 자, 무역정책의 목표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거나 교육 조건이 너무 나빠지게 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조세 수입을 확보하거나 등등 있는데 관세와 비관세, 장벽 이렇게 있는데요. 주로 이제 시험 문제거리는 관세에 초점 맞춰서 보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자, 관세, 타리프라고 하는데 거기 보시면 관세선을 통과하는 상품에 대해서 조세를 부과하게 돼요. 그래서 수입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입품에 대해서 수입품에 텍스를 부과하는 겁니다. 이렇게. 오케이. 자, 역사적으로 봤을 때 비관세, 관세가 아닌 나머지를 비관세라 하는데 쿼터라고 하는 수량 할당제가 있어요. 요거 이제 수량을 조정하는 것이고 요거는 가격을 조정하는 것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밑에 관세 종류가 뭐 상계, 관세, 보복, 긴급 여러 개 있는데 시험 문제 나온 적 없습니다. 그냥 이런 다양한 관세들이 있구나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시죠.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관세의 경제적 효과, 요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관세의 경제적 효과. 이렇게요. 경제적 효과. 자,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보면 첫 번째 부분균형 분석이 있고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일반 균형 분석 두 가지가 있어요. 부분균형 분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부분, 그 시장만 놓고 본다는 것이고, 일반 균형 분석이라는 것은 부분균형 분석이 만약에 어떤 X라는 하나의 재화에 대해서만 대상으로 하면, 일반 균형 분석이라는 것은 X랑 Y, 우리 일반 균형 분석 할 때 우리가 미시경제 뒷부분이 있잖아요. 에즈워드 박스 통해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 하지 맙시다. 시험 문제 거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부분균형 분석에만 초점을 잘 맞춰서
하세요. 어설프게 이것까지 하다가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성비가 되게 떨어져요. 출제되지 않습니까? 예, 한 번도 된 적은 없어요.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긴 한데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니까 제가 강약 조정해 주는 거지. 아시겠죠? 네, 우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분균형 분석, 자유무역이 이루어질 때 밑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요, P0의 가격으로 W로 주어져 있어요. 국제 가격이. 근데 대국과 소국 모두 재화를 수입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이 경우는 대국과 소국으로 나눠서 보시긴 해야 되는데요. 먼저 이거 수입하는 거니까 우리 바나나라고 할까요? 여기 바나나를 수입한다라고 합시다. 바나나의 가격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공급과 수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바나나의 가격은 좀 높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P1으로 돼 있는데 저는 그냥 도메스틱 가격이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자, 국제시장의 가격은 훨씬 더 가격이 쌉니다. 그래서 거기는 P0라고 되어 있는데 네, 거기 P0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제시장의 가격, 월드 가격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국내 시장의 가격보다 지금 국제시장 가격이 훨씬 싸기 때문에 이 국가는 수입 국가가 됩니다. 자, 여기다 한번 살짝 써볼게요. 국내 가격보다 국제시장의 가격이 훨씬 더 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비용, 거래하는 비용이 되게 높기 때문에 이 나라는 수입 국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수입의 크기는 얼마나 된다? 우리 지난 시간에 봤는데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수입의 크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자, 소국이 단위당 T1의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소국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 스몰 사이즈 국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작은 국가, 수요 측면에서 작은 국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식시장에서 개미 투자자라고 생각하시면 돼. 삼성전자 주식을 뭐 한 10주, 한두 주 산다 해서 주가가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국은 국제시장 가격이 주어진 걸로 받아들입니다. 가격 수용자, 수용하고 국제시장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미치지 못한다. 이해 가시겠죠? 네, 그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거기 보시면 국내 상품의 가격이 너무 비싼데 국제시장의 가격이 너무 싸. 정부가 거기다 세금을 부과하게 돼요. 자, 그래서 T만큼의 텍스를 부과해서 이만큼 올라간 거야. 밑에 거기 P1으로 되어 있는데 P1이라는 것은 국제시장의 가격에다가 이렇게 T를 이렇게 부과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냥 가격 통제하는 거야. 야, 이거 이만큼 올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래서 국제시장의 가격에다가 이만큼 올라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면 수요가 여기서부터 이만큼 더 많으니까 초과 수요가 이만큼이 수입이 되는 건데 가격이 올라가니까 공급은 이렇게 있고 수요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수입하는 양이 줄어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수입량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해 가십니까? 자, 정리를 해보면 관세를 부과해서 국제시장에서의 요 가격 수용자이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면 소비자들은 가격이 비싸지니까 이렇게 소비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쭉 거기 면적까지 계산하는 거 출제됩니다. 그래서 이만큼이 수요량이 감소하게 되고요. 가격이 올라가니까 공급자들은 생산을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산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계산 문제로 잘 보셔야 돼. 자, 여기서 원래 그래서 수입의 크기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Q1에서 여기가 Q2입니까? Q2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세를 부과해서 생산량은 Q3로 증가하고 Q4로 이렇게 감소하게 되면서 수입량이 줄어들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보시면 대국은 우리 뒤에 할게요. 4번 보세요. 소국이 관세를 부과할 때는 국제시장의 가격에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소국은 국제시장에서 영향이 없기 때문에 시장의 가격을 결정하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교역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교역 조건. 수출품의 가격과 수입품의 가격인데 엑스포트, 임포트의 가격인데 이거는 불변입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불변이고 자, 5번으로 가볼게요. 국내 가격이 올라가면서 국내 소비 감소 밑에 표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국내 생산 증가 수입량이 감소 여기서부터 수입량이 핑크 색깔 크기로 바뀌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 정도. 그리고 그 화살표는 그냥 탄력성 얘기니까 넘어가셔도 되고 정부의 관세 수입을 한번 보시면 이게 정부의 관세 수입이야. 왜요? 높이 T만큼에다가 이게 수입량의 크기니까 이게 관세 수입이 됩니다. 얘가 정부의 관세 수입, 조세 수입. 자, 관세도 이제 정부의 조세 수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거기다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 별표하세요. 시험에 자주 출제돼요. 여기가 A, B, C, D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 관세부가 전과 관세부가 후를 같이 한번 비교해 봅니다. before, after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소비자 잉여는 자, before, after 할 때 가격이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잉여가 감소한다니까 이렇게 가게 되면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D 이렇게 감소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 생산자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생산자 잉여는 자, 생산자가 생산량을 증가시켜요. 공급량을 증가시킵니다. 그러면서 A만큼의 이득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정부는 관세 수입을 얻게 되는 거죠. 정부의 잉여라고 할게요. 정부의 관세 수입을 통한 잉여는 요거 C가 바로 정부 잉여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명령을 A, B, C, D로 해서 색깔로 이미지로 머릿속에 넣어두시죠. 자, 얘와 얘는 지워지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마이너스 B, 마이너스 D라는 이렇게 관세도 하나의 조세이기 때문에 사회적 후생 손실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크기만큼이 관세 부과로 인한 사회적 후생 손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습니까? 예, 그 정도 정리하시죠. 자, 그래서 8번 다시 한번 가보시면 후생 크기 영역 잘 보시고 관세가 부과되면 반드시 사회 후생은 감소해요. 그래서 사회 후생은 데드웨이 로스가 이렇게 발생하니까 반드시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시고요. 대국은 이렇게 기억하세요. 지금 언제나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소국 이렇게 표현했는데 대국은 여기다가 하나만 더 추가돼. 뭐가 추가되냐면 그 이유까지 다 볼 건 아닌데 다시 앞에 페이지 가보시면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자, 이게 소국인데 대국인 경우에는 자, 국가의 규모가 되게 커요. 우리나라가 뭐 여러 가지 음악 시장에서 큰 영향을 차지하거나 휴대폰 수입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큰 시장 규모가 된다 그러면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다 살짝 아이디어 차원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있어요. 미국에서 만약에 노트북을 수출한다 할게요. 노트북을 수출하는데 아니면 스마트폰, 노트북 해도 되겠네. 노트북 그렸으니까. 여기에 이제 관세라는 장벽을 이렇게 꽝 하고 설치를 한 거야. 그러면 수입품의 가격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관세로 인해서 수입제의 가격이 인상됩니다. 이거는 앞에서 봤던 거죠. 그래서 관세로. 근데 일본은 이렇게 넘어가는데 일본은 넘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튕겨져 나간단 말이야. 이렇게 튕겨져 나가요. 태평양 바다로 튕겨져 나가면 이게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국가의 규모가 되게 큰 거야. 수요가. 대국인 경우 이 장벽을 쌓아서 넘어가지 못하고 이쪽으로 튕겨져 나가는. 그래서 여기 노트북 시장에
엄청나게 재고가 쌓이는 거지. 그래서 관세는 자, 월드 가격을 하락시키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간단한 아이디어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국인 같은 경우에는 개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사냐 안 사냐 한두 개 사냐 영향 없어요. 근데 기관 투자자들이 엄청난 양을 사고 엄청난 양을 팔게 되면 뭐 그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이렇게 국제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센 그런 국가를 대국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그라미 3번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대국이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서 대국의 수입량이 감소하게 되면 국제시장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밑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소국을 먼저 기본으로 잘 봐주시고요. 똑같습니다. 똑같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관세를 부과할 때 여기서부터 관세 부과하면 관세 부과한 만큼 가격이 올라가야 되잖아. 근데 국제시장 가격 자체가 밑으로 내려갑니다. 오케이? 보이십니까? 그래서 요거 세 개를 이렇게 그려놨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요게 국제시장의 가격인데 관세 부과 전의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앞에서 본 것처럼 여기 가격이 이제 관세를 부과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그냥 올라가는 걸로 끝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는 여러분 이거야. 내가 점프를 하는데 여기서 점프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 처음엔 잠깐 밑으로 내려가야 되잖아.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림에 잘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을 때 소국일 때는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A, B, C, D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케이. 관세를 부과했어. 대국이야. 그럼 이게 국제시장 가격이 밑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요거는 국제시장의 가격인데 관세 부과 후 거기 보시면 국제가격, 세계시장의 가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게 하나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소국인 경우는 A, B, C, D 뭐 해가지고 소비자잉여, 생산자잉여 다 그렇게 똑같이 봤는데 대국인 경우엔 요 2라는 정부의 관세 수입이 추가됩니다. 요게 이제 대국의 특징이야. 관세 수입이 추가돼요. 아까는 정부의 관세 수입이 C 요거 하나였잖아요. 그리고 사회적 후생 손실은 여기 보시면 B와 D만큼이 사회적 후생 손실이었거든. 자, 그래서 자, 대국도 밑에 뭐 똑같습니다. 거기 보시면 5번에 소비자 국내 소비 감소, 국내 생산 증가 그게 거기 나와 있는데 그건 똑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대국일 때 소비자 잉여부터 한번 볼게요. 자, 비포, 애프터 상황 우리가 앞에서 본 거 다시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해요. 얼마나 변했는가? 자, 소비자 잉여는 똑같습니다. A, B, C, D 이렇게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자, 생산자 잉여는 자, 생산자가 이렇게 생산량이 증가하니까 플러스 A만큼 이득이 되는 거예요. 뭐 소국과 똑같아요. 근데 정부의 관세 수입이랄까? 정부의 잉여를 봅니다. 이게 앞에서는 플러스 C 요거 하나였었어.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추가적인 관세로 인한 잉여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같이 이렇게 계산을 해 보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하면 A와 A, C, C 지워지고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D. 이건 이제 앞에서 본 것처럼 사회적 후생 손실이잖아. 여기다가 플러스 2 이게 생긴다니까요. 플러스 2 이렇게 생깁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8번에 별표 하세요. 그 표를 잘 보시고요. 우리 시험에서는 면적 계산하세요. 이렇게도 출제될 수 있어요. 자, 소국의 경우에는 관세가 부과되면 반드시 사회후생이 감소하지만 반드시 동그라미 치시고요. 대국의 경우에는 사회후생의 증가와 감소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2가 추가적인 관세 수입이 B와 D보다 더 커지게 되면 오히려 사회 전체적인 잉여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국은 반드시 감소하는데 대국은 알 수 없다. 이거 되게 자주 출제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렇게 보시고요. 일반균형 분석은
하지 마십시오. 오퍼곡선하고 뭐 이렇게 뭐 잘 안 나오니까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뭐 최적 관세율과 실효보호 관세율 안 나옵니다. 그리고 밑에 뭐 실효보호 관세율이 한 번 딱, 공무원 시험에 잠깐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밑에 공식을 줬어. 그래서 부가가치 전, 관세부과 전의 부가가치와 관세부과 후의 부가가치 계산하세요. 이렇게 한번 나왔고, 그리고 이제 회계사 시험에 좀 어렵게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제 내고 나서도 아마 출제한 교수님이 이거 좀 미스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관세와 비관세 장벽 이 정도만 잘 보시면 돼. 자, 근데 비관세 장벽은요, 관세가 아닌 나머지들을 다 얘기하는 것인데요. 자, 거기 보시면 종류를 먼저 볼게요. 수량 할당, 수출 자율 규제, 수출 보조금 이렇게 있어요. 자, 수량을 할당한다라는 걸 우리가 쿼터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수량을 할당한다. 뭐 쿼터 이렇게 쓸게요. 뭐 쿼터제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뭐 미국 대학에 유학 간다 뭐 이렇게 할 때 한국인의 쿼터는 뭐 5명이다. 그럼 이제 5명까지는 아니면 뭐 등등등 그런 거요. 자, 쿼터는 정부가 특정 상품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 수입할 수 있는 물량을 정해주는 거예요.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수입을 허용하는 것이죠. 관세는요, 우리가 가격을 높여서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말 그대로 수량을 통제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뭐 시험제 되지는 않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뭐 수량 할당은 직접적으로 수입량을 제한하는 방법이다. 내고 나서도 약간 허무해. 뭐 너무 레벨이 약간 이렇게 됩니다. 자, 참고로 보시고 3번. 근데 내용은 한번 쭉 보세요. 자, 쿼터 제도 하에서는 정부는 수입 허가를 받은 수입업자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독일 가서 벤츠 자동차 수입해야겠다. 안 돼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격이 있는 뭐 딜러사 등등이 그걸 수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수량 할당이 시행되면 어떻게 돼? 수량이 통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많이 수입할 수 있는데 수입을 잘 못하니까 가격이 올라갑니다. 관세를 부과해도 국내 시장에서 들어왔을 때 가격이 올라가고 쿼터도 가격이 올라가요. 오케이? 자, 수출 자율 규제가 있습니다. 수출을 자유롭게 좀 약간 규제를 한다. 이렇게 하고요. VER 이렇게 약자로 많이 써요. 볼런터리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거기 보시면 수출 국가들이 자율적으로 수출량을 일정 제한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위에는요, 한국 정부가 독일의 벤츠 자동차를 얼마만큼 이렇게 수입할 수 있는 걸 허가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수입국이 허가를 해주는 겁니다. 수량만큼. 근데 이거는 뭐냐면 독일의 벤츠 자동차가 수출국이 그냥 자발적으로 하는 거야. 수출국이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율적으로 수출을 살살 조정하는 겁니다. 살살. 그러니까 수출을 너무 많이 했다가 뭐 그런 건 아니지만 한국의 자동차 시장이 망가질 것 같고 아니면 또 재고가 생길 것 같고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좀 수출의 양을 좀 줄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까지 더 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 수출 보조금이 있습니다. 수출 보조금. 자, 이거 수출을 하게 되면 말 그대로 보조금을 지급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수출을 좀 촉진하기 위한 거야. 거기 보시면 엑스포트 하는 거에 대한 서브시디는 수출품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죠. 자, 삼성전자한테 스마트폰 수출 좀 하세요. 수출하면 보조금을 지급해 주겠습니다. 요거야. 보조금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새로운 스마트폰 사면 우리가 뭐 어떤 기기를 구입하게 되면 정부가 보조해준다. 뭐야, 가격을 좀 싸게 해주는 거지. 구입을 촉진해서 스마트폰을 많은 국민들에게 빨리빨리 이렇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목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2번 수출 보조금이 가능해지면 국제 가격보다 만약에 생산비가 더 높아. 그래서 만약에 국내 시장의 가격이
국제시장 가격보다 더 높아. 이거인 경우 오케이. 자, 이거 수출할 겁니까? 수출하면 보조금 지급해 줍니다. 이렇게 되면 보조금을 지급받게 되잖아. 그럼 생산 비용이 지급으로 국내 시장 가격이 하락합니다. 가격이 더 싸지는 거지. 정부가 도와주니까. 그래서 이게 돼요. 국내 시장의 가격이 국제 시장 가격보다 이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쵸. 수출이 증가한다. 수출을 한다. 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아이디어까지만 보시죠. 자, 그래서 수출 보조금은 비교우위에 따른 국제무역의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어. 비교우위가 없는데 가끔 그런 거 있잖아. 대학원 가세요. 장학금 줄게요. 근데 이게 대학원과 관련 없어. 공부는 전혀 자질 없는 사람이 대학원 등록금이 만약에 500만 원이라 합시다. 근데 정부가 490만 원 지원해 주는데 그럼 나 10만 원 내고 대학원 가네? 가서 그냥 노는 거지 뭐.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보조금이나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게 된다. 그거는 이제 경제학의 기본적인 마인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타는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가끔 어쩌다 물어보는 게 뭐냐면 비관세 장벽 중에서 수량 할당과 여기 나와 있는 수출 자율 규제 얘네들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관세를 이렇게 세 개를 비교하는 경우가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 이건 보조금 주고 제공하는 거니까. 자, 그렇게 되면 수량 할당과 관세 차이점이 있는데 거기 밑에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림 보지 마세요. 똑같아. 그래서 얘네들 셋은 관세와 쿼터와 그리고 수출 자율 규제 얘는 기본적으로 동일해요. 기본적으로 동일한 효과 이렇게. 자, 이거 따로 그림 보려고 하다가 아이고 그래프 역시 어려워 이러지 마시고 거기 보시면 우리가 앞에 본 것처럼 C'과 C 다시 있잖아. 그게 바로 정부의 관세 수입이 되는 거거든. 그리고 거기 B와 D가 똑같이 사회적 후생 손실 이렇게 돼요. 자, 다시 위에 표로 정리해놨잖아. 여기 보니까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재정 수입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이해 가시겠죠? 그냥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수량 할당과 수출 자율 규제 차이점인데 그것만 보세요. 자, 차이점은 뭐냐라고 하면은 자, 거기 볼까요? 우선 첫 번째 관세는요, 여러분. 관세 수입이 누가 가져가요? 우리 앞에 C의 크기를 이게 이제 정부의 관세 수입이 되는 건데 이 관세인 경우에는 정부에게 귀속돼요. 이 C가. 그 정부의 관세 수입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근데 거기 보시면 1번 볼까요? 수량 할당제에서는요. 아무나 벤츠 자동차를 수입할 수 없다고 그랬죠. 수입의 허가권을 얻은 수입업자가 낮은 가격으로 수입을 해서 국내에 비싸게 파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득을 얻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판매 관세 수입에 해당하는 부분이 수입업자가 가져가요. 수입업자에게 딜러사들에게 혜택이 갑니다. 귀속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번 수출국이 수출량을 자율적으로 제한하면 이해 가세요? 국내에서 생산이 가격이 상승해. 그렇게 되니까 수출업자가 처음부터 높은 가격으로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수출 물량을 통제하잖아 이렇게. 그럼 자기네가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수량을 통제해서 가격을 올리는 거야. 우리 독점 어떻게 됩니까? 독점도 일부러 생산을 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잖아. 가격 올려가지고 그만큼 이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출 자율 규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이득이 수출업자에게 혜택이 귀속된다. 여기에 포인트 맞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3번에 보시면 수입국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느 게 제일 좋아요? 이게 수출업자면 독일 그냥 그 수출하는 독일 벤츠사가 이득을 가져가는 거니까 이왕이면 뭐 요게 관세나 쿼터, 그러니까 쿼터가 우리나라 수입업자 혜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낫다 나와 있는데 거기까지는 뭐 시험 문제 나오진 않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우리가 비관세 장벽 관련해 가지고 요 세 가지 특성 보시고 세 개를 비교하셔야 되는데
똑같습니다. 그래서 관세 수입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소비자이며 생산자이며 다 똑같은데 거기 나와 있는 C라는 정부의 재정 수입, 관세 수입의 혜택이 정부한테 가던 관세가 쿼터에서는 수입업자에게 가고 수출 자율 규제는 수출업자에게 간다. 그것만 그냥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밑에 Q&A 나와 있는데 이건 많이 볼 겁니다. 밑에 그림 그대로죠. 우리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이제 쿼터 했을 때도 똑같습니다.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수출 보조금 이거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건을 수출하잖아. 그러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거야. 그러면 그 생산 가격이 하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선 개념 볼게요. 수출 보조금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자, 수출품에 대해서 지급하는 보조금 이렇게 보시면 돼. 우리한테는 경제적 효과가 중요하겠죠. 자, 거기도 보면 소국과 대국이 나와 있는데 우선 소국 정도만 제가 봤을 땐 봐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대국은 우리 관세 수입에서도 대국 특징 나와 있는 것처럼 소국을 중심으로 보신 다음에 대국은 그냥 특징만 살짝 그냥 암기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주 나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자, 우선 1번 볼게요. 최초의 국제 가격이 국내 수요 공급이 일치하는 가격보다 높은 수준이라 합기시다. 이게 도메스틱 가격인데 국제시장의 가격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이게 도메스틱 가격입니다. 국제시장의 가격이야 월드 가격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나라는 지금 어떻게 돼요? 국내 시장에서 가격이 국제시장 가격보다 더 싸요. 이거이므로 아니 세계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더 싸게 생산할 수 있으니까 수출 국가가 되는 거야. 수출국이 돼요.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 2번 볼게요. 소국이 단위당 S1의 수출 보조금을 지급하더라도 국제시장의 가격은 변화가 없어요. 그렇지만 국내 가격은 단위당 보조금 크기만큼 상승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조금을 지급하는 만큼 상승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P 월드 가격에다가 S 이렇게요. 아니, 여러분 왜 상승합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냥 국내 시장에다가 원래 이렇게 수출을 하게 되면 해외에 판매를 하게 되니까 국내 소비자들이 일부 줄어들어요. 그리고 생산은 더 많이 해. 그래서 여기서부터 거기 뭐 따로 있잖아. 여기다 할게요. 그럼 요게 수출의 크기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요. 수출의 크기가 되는 건데 여러분 생각해 봐. 우리나라 정부에서 스마트폰을 국내 소비자에게 이렇게 팔아요. 100만 원에 팔고 있는데 삼성아, 야 미국에 팔면 말이야 20만 원 더 보조해 줄게. 이런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럼 우리나라에 국내에 팔면 100만 원에 팔아서 이득을 얻는데 만약에 미국에 팔면 100만 원에 팔아도 정부가 20만 원 보조해 주니까 120만 원 이득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국내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니 이 수출하는 국가 입장에서 국내에 물건을 안 팔어. 아니면 국내에도 120만 원에 가격을 올려버린다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일부 이제 국내 소비자들은 뭐야 짜증나게 왜 가격을 올려 해가지고 소비량이 감소하고요. 자, 이 경우에는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맞아떨어져서요. 생산과 공급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수출량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우선 2번 그거 하나 잘 보시고요. 뭐 얘가 나와 있는데 그냥 얘는 참고로 지금 말씀드린 거랑 비슷하니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4번 보세요. 자, 소국의 경우에 지금 이때가 소국인데 소국의 경우 자, 수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수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지급하면 자, 우선 첫 번째는 국내에 소비량은 줄어들고 생산량은 증가한다. 거기까지는 바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교육 조건은 변하지 않고요. 자, 그 다음 밑에 다음 동그라미 5번에 보시면
수출 보조금의 지급으로 국내 가격이 상승하면서 국내 소비 감소. 그 크기 나와 있죠? 이만큼 감소하는 거 밑에서 보면 국내 생산 증가. 이건 뭐 기초적인 거니까 그대로 보시고 수출의 크기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늘어나게 됐다라는 것까지 우선 정리하시고요.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수출의 크기가 이만큼 주황 색깔이었는데 핑크 색깔로 증가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 이제 탄력성은 아시겠지? 수요 곡선이 뭐 좀 비탄력적이냐, 기울기가 가파르냐, 더 완만할 때 수요가 얼마나 더 크게 감소하냐 그런 얘기니까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정부는 단위당 보조금의 크기. 보조금은 어떻게 돼? 아니 여러분 여기 수출의 크기가 이거 아니야? 수출량이. 수출량. 자, 수출하는 물량에다가 보조금 S만큼 이렇게 이 차이가 S잖아. 줘야 되잖아, 이만큼.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면적이 바로 보조금의 크기라니까? 이해 가세요? 이게 중요해. 그래서 여기 보라 색깔로 표현한 게 이게 정부의 보조금의 크기야. 그러니까 이만큼 정부가 돈을 줘야 되니까 재정이 적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자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소국의 경우 우리가 before and after 해가지고 거의 표로 잘 정리되어 있는데 한번 살펴봅니다. 이거는 꼭 이 문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미시에서도 조세부가, 관세부가 이런 거 등등등 하는 게 다 소비자 잉여 생산자 어떻게 변하는가 그거니까 되게 중요한 것이죠. 자,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영역을 나눠서 A, B, 이거 책 따라 할게요. C, D 이렇게 있어. 소비자는 가격이 변화하게 되니까 소비자 잉여는 소비자 잉여가 변화한 겁니다. 그래서 저기 나와 있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됩니다. 아니 생산자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생산자 잉여는 네, 거기 보시면 아니 이만큼 생산을 더 하잖아. 그러니까 이만큼 ABC만큼 이득이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생산자 잉여 네, 이거의 크기는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만큼 이득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거기 잘 나와 있는 것처럼 정부의 재정 수입 요게 이제 중요한 거야. 정부 잉여라고 쓸게요. 정부 잉여. 아니 정부는 이만큼의 보조금 크기만큼 돈이 나간다니까. 재정 적자가 된다니까. 이 보라 색깔 크기니까 B, C, D 이렇게 됩니다. B, C, D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자, 여기 나와 있는 국가경제 전체의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그리고 정부 잉여 다 계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A 지워지고 B 지워지고 C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지죠. 남는 게 마이너스 B, 마이너스 D 이렇게 돼서 이것도 그냥 면적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만큼의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십니까? 예.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볼게요. 6번. 정부는 단위당 보조금의 크기에다가 보조금 지급 이후의 수출량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7번 보시면 수출 보조금의 지급으로 국내 가격이 상승할 때 소국과 대국의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정부의 재정 수입, 재정 상태까지 정리하면 밑에 나와 있네요. 이해 가십니까? 자, 대국인 경우는요. 대국인 경우 살짝 앞에 볼게. 아니, 소국만 잘 하세요. 소국만. 이렇게 소국만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국인 경우에는 근데 아이디어만 살짝 볼게요. 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대국이 수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수출량이 증가하는 거잖아. 수출 보조금을 지급하니까. 이해되시죠? 수입하고 비슷해요. 물량이 엄청나게 그 해외 태평양 그 바다 국제시장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제 가격 자체가 변해. 여기서는 소국인 경우에는 국제시장 가격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바뀔 수가 없잖아. 근데 물량이 엄청나게 생산을 많이 하게 되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국내 가격은 단위당 보조금의 크기보다 작게 상승을 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보시면 국제시장 가격 자체가 이렇게 내려가는 느낌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 그림 잘 나와 있죠. 여기다 이렇게 한 칸 더 이렇게 점프해서 가는 것처럼 내려가게 됩니다. 국제시장의 가격이. 그래서 거기 보시면 BD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교육 조건이 변화한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네, 영역을 거기 보시면 이걸 2라고 표현했습니다. 색깔을 이걸로 할게요. 여기서부터 보조금을 더 주는 거야. 추가적인 보조금을 더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2야. 이만큼이 더 발생하는 거야. 관세와는 달리. 대국인 경우에는 요게 2거든요. 요게 2. 그래서 대국의 경우에는 여기다가 2가 하나 더 이렇게 추가적으로 붙게 된다. 그냥 이렇게 암기하시죠. 그래서 자, 다시 어디까지 제가 해야 됩니까? 하면요. 소국을 중심으로 정리를 쫙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관련해서 대국은 그냥 결론만 그냥 암기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시고 뒤에 뭐 심층 연구 이런 것 좀 너무 과해요. 그리고 Q&A도 심층 연구를 기반으로 한 거래가지고 과하니까 굳이 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 3절에 자유무역을 위한 국제기구, 자유무역, 뭐 WTO나 뭐 이런 것들, 우루과이 라운드, 가트, 좀 약간 다 망했어요, 지금. 난리도 아니죠. 그래서 시험에 안 나옵니다. 지역경제통합에서도 글쎄 공무원 시험에 예전에 심심할 때 한 번 정도 10년 전에 나온 적이 있는데 거기 표를 보시면 뭐 자유무역지역,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동맹 했는데 이것도 안 나옵니다. 왜냐면 낼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런 것들 제가 학교 다닐 땐 이런 걸 가르치는 과목도 있었어요. 경제통합론 이런 거 해가지고 경제통합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각 뭐 아세안이니 뭐 등등 그 지역에 나와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우리 막 암기하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 그런 과목도 다 사라졌어요. 그런 과목 개설하면 폐강이야, 폐강. 좀 아프긴 하죠. 아프다는 건 뭐냐면 이제 경제학 커리큘럼을 짤 때 뭐 다양한 경제 철학부터 학설사도 있고 뭐 다양하게 좀 있었으면 좋은데 그런 거 하면 이제 학생들이 이거 취업하는데 도움 됩니까? 먹고 사는데 도움 돼요? 이렇게 돼서 아예 안 들어가지고 이제 없어지고요. 교수님들 뽑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쪽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지. 그래서 뭐 금융 이런 것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약간 그렇긴 한데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관세동맹의 효과에서 무역 창출 효과, 다음 페이지에 무역 전환 효과 있는데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자분께서 뭐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제 나라의 마차 생산비 해가지고 했는데 좀 약간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역 정책론 마무리 짓고요. 기출문제 뒤에 문제 있잖아요. 객관식 시간에 그런 거 풀어보면서 제가 요런 걸 푸세요라고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하시고 다음 시간에 국제금융론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